김성환의 시사야. 오늘은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다주택을 처분하라고 한 데드라인이었는데요. 청와대가 오늘 비서관급 고위공직자 가운데 다주택 보유자는 없을 것이라면서 참모진 대부분이 주택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 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참모진 8명은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매매 계약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의 약속이 잘 지켜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 발언을 한 국회의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라고 운을 뗀 그는 전세 품귀 현상으로 4년 후 월세를 살 수밖에 없을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우려한 그의 연설은 대중의 주목을 받았지만 그가 얼마 전까지 이주택자였고 최근 주택을 한 채 처분했지만 그 역시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임대인이라고 합니다. 메시지가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진실성이 뒷받침돼야 할 텐데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입법 독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잠시 후 공동정치구역에서 자세히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휴가철 방역 수칙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백신 공급 전망은 어떤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보내주시고요. 또 지역의 기상 상황이 아직도 불안한 곳이 많기 때문에 지역 기상 상황과 혹시 피해가 있으면 피해 상황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청취자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공동정치구역. 함께하는 정치, 타협하는 정치, 상생하는 정치를 하기 위한 해법을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야 금요정치토론 공동정치구역. 함께하실 두 분 패널 모시겠습니다.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인 최창렬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로써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오늘부터 이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게 민주당이 너무 독주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그동안에 많이 논의가 됐던 사항 아니냐, 오히려 입법 발목 잡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속도전을 낸 것이다, 뭐 이렇게 또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분은 이 처리 절차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문제는 항상 먼저 시작하실 때 서로 얘기하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부동산 문제 우리 최 교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들으면 제가 뭐 부동산이야 꽤 전혀 반대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국회에서 지금 이제 두 당의 입장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두 개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우선 지나치게 속전속결로 보여요. 일단 이 지금 민주당이 느끼는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죠. 네. 부동산 뭐 대란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우리 국회의 논의라는 게 일상적으로 보면 이제 마냥 늘어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문제 시급성 때문에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소위 활동에 생략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보통 상임위에서 네. 법안 심사할 때 법안 심사 법안 소위를 소위 열고 네. 이제 거기서 통과되면 거기서 합의되면 다시 이제 전체로 이렇게 되는 건데 네. 민주당의 주장에 의하면 소위를 합의를 했는데 통합당이 이제 무산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통합당은 반대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소위가 생략된 건 맞는 거죠. 이런 좀 아쉬움이 있고 또 반대로 통합당은 좀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박함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뭐 전월세가가 폭등하고 있다는 얘기가 이런 나오는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기본적인 국회 절차를 거쳐야 되긴 합니다만 이 양쪽이 다 이제 결합된 결과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너무 빨리 결정돼서 시행에 이르게 된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안의 효과나 이런 부작용은 뭐 이제 별개의 문제로 하고 이른바 이제 절차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빨리 하는 게 아니냐, 야당을 너무 배제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100% 네.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민주당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속사정이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같이 봐야 되는데 통합당도 보다 이제 좀 대안을 내놓고 일단 반대부터 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야 될 것 같고 민주당도 어쨌든 야당을 좀 끌어들여서 조금 더 논의를 하더라도 말이죠. 네. 8월 임시국회 또 열 수 있는 거거든요. 11월 국회까지는 길다고 합니다만 8월 임시국회 못 열 거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양쪽이 다 좀 이제 현재의 그 프레임을 좀 바꿔라 그런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임대차법 처리 과정은 난동 수준이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라고 있기는 한데요. 또 반대에서는 통합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안건 조정이나 필리버스터 같은 합법적인 투쟁 수단을 그냥 포기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박문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속도전 뭐 총리가 일정을 취소하면서까지 국무회의를 통해서 바로 시행토록 그 임대차 3법을 처리를 했는데요. 네. 뭐 타이밍이 중요한 사안이고 따라서 나름의 어떤 지향점을 갖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아니면 두 가지 사이에 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나는 상당히 조바심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뭔가를 빨리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근데 오케이 그건 뭐 그것도 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그 반대쪽에서 승부의 시점을 너무 바로 이게 땡겨온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 이전 논란 나오자마자 세종시의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또는 거래도 이루어지고 뭐 등등등등 좀 약간의 변화가 네. 나타났고 이번에도 임대차 3법의 통과와 시행을 앞두고 또 약간의 혼란이 지금 또 앞에 있었고 물론 정부 여당에서는 뭐 모든 행정력과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지만 상당히 조금 뭐 긴 호흡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어느 정도 관리의 모드로 할 수도 있었던 일을 결과적으로 승부의 시점을 좀 앞당겨 놓은 것이 아닌가. 이게 과연 네. 그래서 그런 조바심이라고 하는 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과연 그 원하는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선제압을 해서 초반부터 어떻게 보면은 대응하려 했던 게 네.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기선제압을 오히려 역으로 당하는 꼴이 돼서 그다음엔 더 수단이 없는. 네. 그래서 앞으로 며칠 상간에 또 그리고 이게 사실은 출발한 게 부동산 가격 오르면서부터 지금 또 서울에 뭐 공급이 줄어들고 이러면서 전세 대란 네. 그러면서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과연 큰 어떤 그 마스터 플랜 속에서 이게 그 나왔다면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 후자 쪽에서 조금 더 그 속도전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도 이전 논란도 나온 것도 사실은 뭐 길게 논의해봤다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시점에 따른 고려가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네. 이 부분도 좀 밀려서 이게 자꾸 급작스럽게 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원하는 정책적 효과와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구현하는 데 과연 이게 도움이 될 건지 네. 아니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승부의 시점을 너무 앞으로 당겨놓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수 있는. 그래서 요 앞으로 글쎄 제가 특정할 수는 없겠는데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과연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부분.
그리고 분명히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또 그 수단을 내놓을 거거든요. 그 수단은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그게 문제를 더 악화시킬 거냐, 이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거냐라는 부분이 관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제 중요한 지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더 속도를 좀 당겨온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걸 이제 풀어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여야 간의 합의할 여지들을 좀 남겨놓으면서 천천히 논의를 진행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됐을 텐데 너무 빨리 이렇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이후에 뭔가의 토론이나 합의되는 절차 자체가 어려워지게 만들어놨다. 이런 의미로 제가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두 가지 점이잖아요. 하나는 완벽한 답을 그들이 갖고 있다라고 그들이 과연 확신할 수 있겠느냐라는 걸르는 장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논의를 함께 했으면 책임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3분의 2 대 3분의 1이든 간에. 네. 그러면은 어찌되었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결국 민주주의라는 정치 과정은 선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시정을 기민하게 바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제도라고 한다면 선을 과연 독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들의 선의는 오케이 인정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그런 효과로 과연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된다면 아마 설명이 되겠죠. 앞에 부분들. 그런데 결과적인 부분은 따로 떼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 나눠보기로 하고요. 그 절차상에 있어서 민주당이 너무 빨리 민주당식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사실은 지금 21대 국회는 아직 뭐 한 3년, 4년 가까이 이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밀어붙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 앞으로 이제 이슈가 굉장히 많을 텐데 법안도 그렇고. 모든 이슈를 이렇게 처리할 것이냐. 네네. 그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의석이 116석이니까 게다가 뭐 열린민주당까지 합치면 180석 가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더 이상 야당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어떻게 앞으로 국회를 운영해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수결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전형적인 다수결 민주주의예요. 네. 소위를 열고 안 열고는 뭐 자치하고 아무튼 다수결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를 뭐 막을 방법도 없어요. 뭐 안건 조정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제도 공장체가 있긴 있죠. 우리 국회법에 뭐 쟁점 법안으로 해서 이제 뭐 그 지난번 패스트트랙 갈 수도 있고 근데 이건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격들은 아니거든요. 민생에 직결된 법안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필리버스터로 갔을 경우에는 임대인 그렇죠. 그 세입자들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약해요. 반발도 일어날 수 있겠죠. 이거는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 선거법이라든지 검찰개혁 같은 거 이걸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다수결에서 뭔가 합의제로 가는 게 정치가 나아지는 하나의 방향 아니겠어요. 그래서 협치란 말을 뭐 얼마나 귀가 따갑게 듣습니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도 협치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다 입만 열면 협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간다면은 아무리 시급한 민생이라 하더라도 야당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조금 이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게 마냥 늘어지면 안 되겠지만 이제 논의 시작한 거였잖아요.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빨리 할 줄 진짜 몰랐거든요. 세입자 당장 전세를 사는 분들은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제 기한이 만료되는 분들은 계약이 연장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볼 때는 이제 긍정적 효과가 있는데 지금 당장 나온 얘기가 이제 세입자를 내보내겠다. 이제 그 집주인이 살면은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 입증 책임이 또 세입자한테 있다는 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른바 부작용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뭔가 민생에 좀 또 보탬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법안들이 당장 느끼는 외관에 있어가지고는 좋은 점들이 있는데 부작용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면 예상되는 부작용이겠죠. 아직 나타난 건 아니고 야당의 얘기도 들으면서 그런 것도 좀 보완할 수가 있는데 그런 면이 좀 이제 부족하다는 거고 아무튼 절차적으로는 비판받을 점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국회를 운영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독주 체제로 갈 것인가. 그건 여당이 답을 해야 돼요. 이제는. 청취자 마승희 영민님께서도 얘기하시는데요. 지금이라도 제1야당이 모두 던져버린 상임위원장 배분 다시 하자고 요구했으면 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해주시는데 이 전략적인 미스 아닙니까? 다 근데 이제 가져가라고 했던 게.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할 수 있는 수단이었던 게 그 안건 조정위원회라든가 또는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위원장을 갖고 있었으면 의제를 상정하고 이제 뭐 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엉뚱한 대로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게 토론의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속도전을 하려는 측과 네. 그거를 지연시키는 걸로밖에는 비춰지지 않을 거고 토론의 시간이 됐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거의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뭐 그거는 일종의 지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연하는 일종의 전술과 그 뭐 그런 걸로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실제 그랬다 하더라도 뭐 큰 장애물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어차피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2대1 비율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무의미한 거다.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그렇게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사실 안건조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그 나름대로 국회로 이제 계속 쌓아왔던 어떻게 보면 관행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쌓여서 제도가 되고 이제 불문율이 되고 국회 운영에 어떤 그 틀이 잡혀가는 건데 이번에 지금 많은 것들이 새로운 관행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상상력을 이제 불어 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정치 발전에 도움되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정치가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국회의 그런 그래도 30여 년 이상 된 관행이나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 한순간에 이렇게 뒤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쌓여가려면 그만한 시간이 또 필요한 건데 또 그 하나 다른 점은 이게 지금 정의당조차도 통법부라는 비판을 네. 할 정도로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결국 청와대 출장소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을 자꾸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여당으로서의 책임에는 100% 이상 충실했는데 입법부로서의 책임과 기능과 그 권한에 대해서도 그 정도에 상응하는 만큼 역할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제 이하나팔공님께서 민주당과 통합당은 영원히 평행선입니다. 이런 의견 주시기도 하셨고요. 2583님께서 야당이 토론에 참여해서 왜 반대하는지를 논리적으로 반박했더라면 좋았겠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반박도 있습니다. 통합당이 그 상임위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다 통과되고 난 다음에 부동산 대책이라고 해서 대책을 내놨어요. 예를 들면 서울시에 층수 제한 다 없애버리겠다. 100만 호를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때 이미 버스가 다 출발했는데 뒤를 향해서 이제 버스 잡으러 간 격이 됐는데 뭔가 좀 대안을 내놓고 수적으로 열세가 되면 국민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이끌어야 하는데 대책 없이 민주당이 그동안에 이게 19대 때부터 사실 나왔던 거잖아요. 임대차 3법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새누리당 때부터 반대해왔기 때문에 안 됐던 거였다면 그럼 좀 더 국민을 여론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좀 전략이 필요했을 텐데 너무 전략이 없다. 통합당이 이런 지적도 지금 있거든요. 대안을 못 내놓고 있어요. 네. 지금 어쨌든 간에 통합당의 뭐 전략이라면 반대예요. 일단 반대부터 하자라는 거고 네.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좀 바뀔 줄 알았는데 아직은 뭐 이제 시작이라고 하더라도요.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아요. 이번 법안 같은 거 제가 뭐 절차적인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민주당에게 그것과 또 다른 편으로 별개로 통합당이 대단히 무력해 보여요. 무능해 보이고 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우리가 수권 정당이다 뭐 대안 정당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그냥 민생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무조건 반대로 일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런 건 사실은 통합당이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특정 정파나 진영에 완전히 쏠리는 게 아니라면은 이런 건 보다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같은 점을 지적을 하고 그런 이러이러한 점을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하면은 수적인 열세를 보완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항상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결국은 어느 한쪽은 열세였죠. 근데 지금 열세와 그제 그 수적인 차이가 많이 나는 거니까 우위에 있는 정당과 말이죠. 그런 점이 있다 하더라도 통합당이 너무 무능하고 무력해 보이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절차적인 정당성을 지적하는 반면 민주당이 통법보다 국회가 이렇게 됐다라는 그 지적을 받아도 마땅합니다만 통합당은 통합당대로 이제 조금 프레임을 바꿔라 이런 사안에 있어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소위도 열고 말이죠. 이렇게 한다면 그래도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그 민주당은 어차피 욕을 먹을 바에 빨리 통과시켜서 뭔가 이 선의 네. 의도를 국민에게 보여주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비판 받으려면 왜 몰랐겠어요. 알지. 그런 점이 양쪽이 같이 맞물려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니까 통합당도 마냥 잘한 건 아니다. 토론만 하고 성과 아무것도 없느니 차라리 결과를 내고 나중에 결과로 비판을 받겠다. 비판해봤자 뭐 책임지겠다 네. 그거에 지금 여당은 네. 상임위원장 다 도식했고 그 이제 프레임으로 가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박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조바심을 느끼는 거 아니냐에 네. 대한 특히 이제 이 그 인국공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네. 그다음에 이제 박원순 이제 이 연장선상에서 그 앞에 양정숙 윤미향 건은 뭐 이제 기억도 못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 인국권부터 부동산에 이르기까지는 그 이후엔 사실 예상을 잘 못했던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게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좀 당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초반에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야당의 통합당의 경우에는 이제 4연패 충격에서 아직도 못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연장선상에서 거기에 이제 임시 지도부잖아요. 사실상 지금 네네. 뭐 비상 내년 대책위원회 4월까지 간다 체제니까요. 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리더십 자체가 아직은 불안정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전부터 이제 어느 시점부터인가 계속돼 왔던 그 좀 뭐랄까요 좀 좋지 않은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조직 역량과 정책 역량이 많이 약해진 거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나름의 대안을 내놓는 쉽지 않은 상황이 네. 됐고 결국 프레임 안에서 자꾸만 그 다른 얘기를 하려는 차원에 머물다 보니까 그 이제 그 앞에서는 이제 그 철학과 가치와 비전의 문제가 같이 이제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에 계속 놓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뭐 저희가 임대차 3법이 과연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 거냐,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 이것까지 토론하기에는 저희 영역이 또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희들 들고요. 부동산 전문가 아니니까 예, 예. 그 말씀하시기 네, 드리기가 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안이기도 하고요.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그래도 4년 동안 보장된 그 주거 안정성을 보장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또 반길만한 소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솔직한 그 소회를 말씀드리면 임대차 3법 중에서 네. 그 주택계약갱신 청구제 예. 그거를 보고 제가 안심을 좀 했어요. 제 아들이 전세 살거든요 지금. 근데 야 일단 살았구나.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저도 지적했습니다만 네. 이게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제가 만약 제 아들이 전세 안 살면 이런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입장에 따라 많이 다른 달라요 것 같아요. 굉장히. 저도 세입자 생활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네. 그 과정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럼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은 세입자 입장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집을 옮겨 다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또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글쎄 최소한 말이에요. 5% 이내에서 보증금이나 아니면 임대료를 올려주고 그리고 2년 더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보다는 굉장히 그 달라진 자체 당장은 제도이지만 안심이 되는데 분명한데. 4년은 또 모르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정 예상되는 부작용이랄까 아니면 예상되는 부작용.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도 설계가 아무리 완벽해도 어디선가 이제 또 이게 그죠 나타나게 될 거고 또 거기를 또 막는 또 제도가 또 설계가 될 거고 해서 이제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공정하고 공평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이게 세금 문제하고 같은 거예요. 이제 최근에 왜 거리에 보면 간이 세금 뭐 해서 얼마로 인상했다는 게 있어요. 면세점도 인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렇게 되면은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낸단 말이에요. 소득이 있음에도 네네. 불구하고. 그러면 그건 과연 공정한 거냐, 공평한 거냐. 그럼 세금 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간이 세금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게 과연 공정하고 공평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정치적인 효과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고 했겠지만은 그게 어떤 게 더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냐에 대한 원칙적인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통합당류의 정당들이 우리 지금 민주당류의 정당들보다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안에 대한 정무적 관리 능력이 좀 떨어지거든. 정무적 관리 능력이라고 하면 이번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반길만한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다. 나름대로의 아마 정치적 실익을 판단했을 수 있죠. 그거 없이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모든 정책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 효과를 가져오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내게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의 문제는 각자의 판단의 문제니까. 그건 뭐 누가 하든 어떤 상관없는 문제인데 다만 그게 이제 전체의 공동체의 문제에서까지도 과연 가는 문제냐에 대한 거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까지 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근데 이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임대료를 잡고 그리고 곧이어 이제 부동산 3법이라고 하는 각종 세법들 있잖아요. 종부세법, 뭐 그 재산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70 대책에 포함되어 있던 대책들을 시작하면 그러면 지금 당장 조금 더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집값이 2년 뒤에는 좀 안정이 되면 임대차 3법의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다. 부작용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들의 기대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결과는 사실 지금 결과는 알기는 어려울 텐데. 알 수 없고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뭐 예상하고 다 준비했겠지만 네. 그건 시장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뭐 우리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는 건데 당장 이제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세금을 증세하는 문제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나머지 이제 그 부동산 증세 3법이라는 문제를 말씀 좀 드리면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유세 문제가 말이죠. 예. 지금 이런 얘기하죠. 실거주 1주택. 그분들은 투기 수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가만히 있는데 올랐어요. 아파트 가격이. 죄가 없죠. 근데 보유세 왕창 올려버리면은 그 조세정이 반드시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정말 세금 전문가도 아닙니다만 보유세 좀 유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보유세 지금도 재산세가 보유세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건 내는 건 내고 그 대신 나중에 처분할 때 팔 때 그때 보유세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때 서구에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네네. 그러면 그때 차익이 남으니까 양도세 얼마 내고 보유세를 그때 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할 말이 없죠. 근데 지금 당장 평가만 된 돈이잖아요. 이게 이익이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돈을 더 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왜 다 막아놓느냐.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전 정부에서 정책 담당자들이 그런 걸 잘 운영하면은 방법이 생길 거예요. 전 이대로 가면요. 이 주택 가격이 전 경제적인 부유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건 정말 이건 너무 이 여건도 보유세를 좀 유예한다든지 보유세나 양도세 중에서 뭘 하나 좀 이렇게 퇴로 열어준다든지. 전 참고로 강남에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청취자분들은 뭐 저보고 또 그 전혀 아니니까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게 사실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그런 집이 거죠. 서울도 아니고 지금 경기도입니다. 저기. 더 디테일하게. 예. 요즘 이런 게 그 얘기 당신 하고 집이 해야 돼.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예민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이게 것 같은데요.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앞에 인국공의 문제는 인국공의 문제는 일자리의 문제거든요. 이제 부동산의 문제, 그다음에 세금의 문제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게 그 일자리의 기회와 그다음에 일자리를 얻는 과정에서의 공평함과 공정함의 문제예요. 결국 우리 사회의 파이의 배분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으로 오면 더 사람 본성에 이제 더 가까이 간 거예요. 일자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부동산과 그다음에 세금의 문제에서 과연 공정하고 공평한 거냐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음 선거는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이 공정함과 공평함과 그다음에 정의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을 가진 후보가 있다면 네. 아마 상당히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 쉽지 않겠느냐. 이 시대 정신에 이제 어쨌든 공정과 공평과 정의가 이제 축이 된 상황에서 거기에 이제 그 박원순 건은 이제 그 성 문제까지도 그걸 이제 포함시켜 버린 셈이 됐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아마 지금 잠룡들의 그 상당한 이 의제의 그 중심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공시가 현실화율에 따라서 좀 보유세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건 어쩔 수 없다 근데 치더라도. 예. 외국에 비해서 지나치게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낮다. 이제 이런 그렇죠. 평가가 있었잖아요. 근데 2주택, 3주택으로 넘어갈수록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종부세가 지금 붙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많게는 6%까지 좀 올라간다. 이렇게 또 얘기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굉장히 많은 지점에서 토론할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강남이 주로가 이제 주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뭐 사실 저희가 그 결과를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세금이 올라가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세금이
지금 특정 계층, 그러니까 5% 이내, 전 국민의 5%좀 진짜 실효적으로 돈을 내는 사람이면 한 3% 이내 되는 사람 정도.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지금 세금이 확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의 투표 성향이 완전히 갈려질 가능성도 있고 지금 벌써부터 임대인들이 나와서 뭐 신발을 던지는 시위를 한다거나 퍼포먼스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치가 그게 풀어야 할지 대단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네. 이게 임대인을 전부 악으로 몰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임차인은 그러면 선이고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근데 그렇게 정치적으로 갈리게 돼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원치 않았을 터인데 누구도. 그럼 누구는 다 좋은 거고 누구는 나쁜 거라고 하면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할 거고. 그럼 세금의 문제도 누가 소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네네. 그 문제잖아요. 그럼 공정하고 공평하게 키워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문제도 결국은 지금 이제 넘어는 가는데 이제 상당한 정치적인 폭발력을 가질 것이 아니겠느냐. 네네. 이게 이제 내년 4월 그다음에 그 후년에 3월에 이제 선거에 어떻게 이제 이게 작용을 하게 될지 그리고 시장에서 이런 대책과 지금 제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사람들이 하게 될지가 그런 면에서 난 왜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승부의 시점을 되게 앞당겨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투기를 막겠다고 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고려된 것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세 세입자들이 네. 굉장히 불안해요, 진짜. 너무 많이 울리니까. 네. 저는 그건 일정 부분 상당히 이거는 공적인 합의나 사회적 합의 통해서 막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볼 때 난 이 민주당의 이 법안 내용은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해요, 사실은. 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가져올 지금 말씀 나누는 그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네네. 그들도 정책 우리- 효과로 나타나는 그들도 우리 좀 국민이고 다르니까. 임대인들도. 예. 근데 그걸 어떻게 잘 조율해 나가느냐가 정치잖아요. 합의를 이뤄 나가고 갈등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균열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관계가 갈리니까 그걸 여하이 잘 타협해내고 절충해내는 게 정치인데 그게 많이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리 선이고 결과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소수들의 권리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어느 진영에 내가 뭐 내 아들이 전세를 살고 있는 그런 거와 관계가 없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놓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들이. 예. 이게 사실 뭐 증세가 이 정권을 가르는 운명을 막 바꿔놓기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럼요. 그렇죠. 외국 같은 경우도 소득세 올리는 문제 가지고도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토론하자면 뭐 한도 끝도 없는 끝도 주제이기도 없죠. 한데요.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도 수도 이전 문제하고 또 이번에 부동산 문제하고 연결되는 말씀 의견도 주시고 쉽지 않은 문제죠. 진짜. 예,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이거는 잘한 대책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번에 통과한 거는 임시방편 정책이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일단 정치적 효과에 관한 측면에서 저희가 좀 토론하고 그런 쪽에 좀 방점을 찍고 있으니까 이 주제는 여기까지 좀 토론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금요정치토론 공동정치구역 용인대 최창렬 교수, 동국대 박명호 교수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주제를 바꿔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너무 다른 이슈에 다 묻혀가지고 지금 관심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여당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대권하고도 또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낙연 후보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만남을 또 가졌고요. 그 전에는 김부겸 후보하고 또 이재명 지사하고 만났고 연이어 이재명 지사를 찾아가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이 궁금하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지난번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면서 네. 2심 결과가 이재명 지사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네. 지지율도 이낙연 의원하고 이게 가파르게 좁혀지고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경선에서 이 당권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의 표가 뭐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권리당원이나 대의원들 그리고 이제 이재명 계가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계 의원들이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낙연 후보나 김부겸 후보로서는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쟁하듯이 막 이제 찾아가는 네.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로서는 지금 뭐 아무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뭐 자기는 이제 어느 쪽을 이다 얘기 안 했고 뭐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아무튼 경선 구도와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이재명 지사와 가까이 지내면은 그 이제 속내로 그쪽에 가까운 의원들이나 대의원 당원들의 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만나는 게 아니냐 일단 가장 단순한 차원에서 뭐 그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혼익 계산을 한 것이다. 네.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주가만 올라갔죠. 뭐 한 거 없이 뭐
사실은 소득은 가장 크게 얻은 네. 거 아닌가. 뭐 당대표 선거에 출마는 안 했는데 오히려 정치적 주가는 더 상승한 정말 망회의 소득을 얻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 출발점은 이제 대법원 선고에서부터 탄력을 받기 시작한 거고 네. 또 가장 큰 강점이 기민한 정책적 대응이잖아요. 네. 나름의 이슈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찬반이나 호언을 물면하고 어찌되었든 뚜렷한 색깔의 그 대안을 구체적으로 내놓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낙연 후보나 김부겸 후보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 또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지사의 만남에 대한 서로의 또 다른 버전의 그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 뭐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했는 건데 뭐 누가 오라 했다 가라 뭐 이런 좀 공방 아닌 공방도 있었는데 그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낙연 후보가 조금 관리 실패의 부분이 있어요. 이게 굳이 그 김부겸 후보가 만났는데 그 연이어서 그 같은 장소에서 비슷하게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사실 먼저 했으면 모르겠는데 뒤에서 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좀 있었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그 지지율이 이렇게 좁혀지고 뭐 오차 범위 내로도 나오는 게 있는 것 같던데 계속 정체 상태잖아요.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당대표 선거에서는 뭐 거의 뭐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크게 어려운 승부는 아니지 않겠나. 얼마나 이제 그 모양이 좀 나오는 결과냐만 남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그 예상인데. 근데 지금 그 한 명이 더 후보가 더 있잖아요. 박주민 후보. 네, 박주민 후보는 이재명 지사 선거위에서 일부러 만날 계획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떤 그 세 분이 다 가서 만났으면 그것도 모양새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안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은 정책 선택이에요. 굳이 만날 이유도 없을지 모를 거고 그분은. 근데 이제 당내에 뭐 이른바 친문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 예, 그렇죠. 당내 경선이니까. 근데 박주민 의원이 아무래도 친문 쪽에 가깝잖아요. 두 이낙연 후보나 김부겸 그렇죠. 후보보다. 네. 그러면서 볼 때는 이재명 지사도 뭐 친문으로 분류되지 않아요.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이제 그쪽에 가까이 가려는 여러 가지 정치적 발언들, 정치 수사는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쟁자였으니까요. 네, 완전히 경쟁자였으니까. 네. 그래서 박주민 후보로서는 그 반응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내가 또 만나겠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거의 없어요. 김부겸 후보도 만났고 저기 그 이낙연 후보도 만났는데 또 만난다? 그건 모양 진짜 우습죠. 네.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딱 보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걸 또 말하는 것도 좀 그러네요. 아 자꾸 물어봤겠죠. 기자들이 왜 안 만나십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꼭 만나야 되는 것처럼 돼버린 거잖아요. 아 그렇죠. 분위기가 지금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지율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보면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도지사가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 격차 많이 지금 좁혀져 좁혔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가다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기도 하고요. 어떻게 앞으로 저는 지지율이 이재명 움직일까요?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온 편이에요. 과거부터. 네. 경기도에서 하시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하는 그런 얘기도 꼭 아니고 그럼 들으시겠다 이상하게 들을 수 있게 된 건 전혀 아닌데 무죄 나올 거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하셨죠. 그 전에부터. 그런데 네. 이사가 보면 굉장히 민첩해요. 이슈에 대응한 대응 능력이 탁월해요. 좀 동물적인 감각이 제가 있다는 볼 때 지금 얘기까지 이재명 있죠. 지사만큼 이렇게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민첩하고 그리고 실천력 있게 대응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지금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건 다른 후보들이 다른 대권주자들이 유심히 볼 대목이다. 그 부분은. 부동산 문제 보십시오. 기본주택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찬반이 있다 하더라도 보유세 얘기도 아까 그 얘기 벌써 했어 이재명 지사가. 보유세 유예하자. 그러니까 굉장히 실질적이에요. 그지 과거 이재명 지사가 지나치 어느 좌쪽에 치우치는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새. 대단히 실용적이더라고요. 그게 지지율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곡에 있는 계곡 얘기 시설 벌써 오래 확 나오잖아요. 철거하고 그게 이낙연 후보하고의 좀 대비되는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총리 시절에는 괜찮았는데 네. 정치인으로 변신하면서 사실은 엄중낙연이라는 얘기밖에는 듣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면서 칼라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칼라는 더 확실해져 버렸거든요. 대비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정체 또는 하락세하고 상승세가 이제 붙은 것 같고 뭐 모르겠어요. 다음 주쯤에 아마 이낙연의 하락세는 또는 그 보합세는 약보합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 이제 압박을 느낄 거거든요.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러다가 이제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굳이 안 하는 게 나은데
아마 상당한 압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는 경기 도정을 움직이니까 정책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많죠. 그렇죠. 그런 좀 행정 한계가 정책 좀 있을 것 그런 게 같고요. 있죠. 근데 또 반대로 좀 보수 인형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지지율이 심상치는 않아요. 보면 이 현상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두 분 말씀 우선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 이제 법무부와 갈등을 빚고 있으니까 네, 결국은 이제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이 너무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중간 유권자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만은. 네, 그러니까 지나치게 추미애 장관이나 정권적 차원에서 지난해 가을 이후로 조국 사태 이후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나치게 몰리고 있다. 그리고 이 정권적 차원에서 너무 한쪽을 몰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어요. 유권자들에게. 네. 꼭 보수 진보 떠나서 말이죠. 특히 중도 유권자들에게. 그러한 점이 근데 야권의 지금 후보들이 거론되는 후보들이 이제 참신하지가 않잖아요. 다 익히 들은 후보들이고 그것과 같이 맞물리고 어우러지면서 윤 총장의 지지율이 오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것이 윤 총장이 정치하느냐 안 하느냐고 전혀 별개 문제다. 네. 일단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시적이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러니까 지금 야권 일시적이다. 주자 부재에 따른 분출구로서의 역할을 지금 윤석열 총장이 하고는 있는데 본인이 이제 가타부터 아직 어떤 의사 표명도 하지 않은 데다가 네. 또 임기가 아직 1년여는 남아있는 상황이고 네. 또 대선까지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토론이었습니다. 교수님 두 분 나오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시간을 좀 늘려서 좀 보다 부동산 얘기 한번 전문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회 정치적으로 말이죠. 네, 오늘 공동정치구역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인 최창렬 교수,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까지만 해도 10명대로 떨어지면서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진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오늘 다시 3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강원도 홍천 야외 캠핑장에서 6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 이어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여름 휴가철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연결해서 휴가철 방역 수칙과 함께 백신 개발 진행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여름 휴가철 맞아서 지금 이제 캠핑 떠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강원도 홍천의 한 캠핑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 앞으로 어디까지 좀 확산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홍천의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게 이제 어떤 실내에서의 확산만 고려했지 실외에서의 확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실내나 실외나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밀폐된 공간이고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실내가 더 전파의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만 실외라고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 되는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전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사례를 보여준 게 이번에 홍천의 캠핑장에서의 어떤 전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거로군요. 사람들끼리 가깝게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데에는 그 환경이 어떠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비말에 의한 접촉의 전파가 가장 주요한 원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외든 간에 기본적으로 비말이 전파가 되는 환경, 지금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개의 가족이 같이 생활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가족 단위처럼 2박 3일 동안 그 안에서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식사도 같이 하고 어떤 숙박도 같이 하고 이런 환경이 놓여지다 보니까 언제든지 실외라고 하더라도 거의 실외처럼 그러니까 가족 단위의 어떤 생활이 영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 그러니까 실외라고 해도 이런 환경이 주어지게 되면 언제든지 전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러면은 우리 가족들끼리만 캠핑을 가더라도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이렇게 8월 여름휴가를 그러면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지 혹시 방역수칙
꼭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번 올해의 휴가는요. 방역적인 차원에서만 보면은 가능하면 안 가시는 게 맞습니다. 안 가는 게 낫다. 예, 가능하면 네. 집안에서 휴가를 보내시는 게 맞고요. 이제 그러기에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하시면 사회적 거리가 충분히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6개 가족이 같이 가게 되면 그중에 어떤 가족 단위에서 감염원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전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감염원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게 되면 네. 실제로는 가족 단위로 가족은 어차피 휴가를 가든 안 가든 그 어떤 범위 내에서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전파가 돼도 휴가를 가든 안 가든 똑같이 이루어지는 환경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휴가를 가시게 되면 그냥 한 가족 내에서 가족 단위로 그것도 다른 외부의 사람들과의 접촉이 없는 사회적 거리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공간에서 갔다 오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네.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하면 올해 휴가는 집안에서 보내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8일 야구 프로야구에서 관객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관중 입장이 허용이 됐고요. 내일부터는 축구도 지금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부산 사직구장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방역 당국이 경고를 이제 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이 어떤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 관람 허용을 한 이유가 그러니까 네. 지금 수용위원회 10%를 허용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충분히 거리두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10%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방역당국에서 보는 건 10%를 했을 때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행이 되느냐 네.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집단 감염이 발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충분히 이 관람 허용을 해도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단계적으로 이 수용인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가장 문제가 된 거는 사직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의 어떤 정원에 대해서 10%를 산정을 했는데 하필이면 관람 허용이 된 인원들이 일루수나 홈경기에 잘 보이는 그 위치에서만 다 배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10%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티켓을 판매할 때 구단 측에서도 굉장히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방역당국에서도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점검을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침을 내려줬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 향후에는 지금 사직구장처럼 이런 사례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어떤 관람을 할 때 어떤 감염원에 대해서 나를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냥 어떤 그런 지침을 어기게 되면 언제든지 감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감염 수칙을 그러니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규 확진자 36명 중에서 22명이 해외 유입 사례예요. 지금 정부에서는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2주 이내로 출장을 다녀오는 국내 기업인에게는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렇게 또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해외 유입에 대한 확진자들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에 대해서 2주 이내로 출장 다녀온 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그간 발생한 확진자 수가 타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적긴 합니다. 네. 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제 국가 규모나 인구를 비교했을 때 단수 수치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 수준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에 대해서 자가격리를 면제해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기상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해외 유입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발생한 이유는 전 세계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해갖고 자가격리를 시행했기 때문인데
굳이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를 여기서 면제를 시켜준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지금 시점에서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굉장히 위험한 방역 조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조치들, 그러니까 자가격리의 어떤 기준을 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향후에 해외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불안불안한 상황이다. 좀 우려하는 의견을 표명해 주셨는데요. 이 백신에 대한 궁금증도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영국, 중국 뭐 이런 국가들이 지금 임상 3상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 출시 가능할까요? 올해 안에는 글쎄요. 좀 어렵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양한 어떤 후보 물질들이 계속 도출이 되고 있는데 예. 가장 그러니까 초창기에 언급이 됐던 게 모더나 백신이거든요. 네. 근데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RNA 베이스로 해서 만든 백신인데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상용화된 케이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얘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최근에 다시 또 곽광을 받고 있는 어떤 주목이 되고 있는 백신 중에 하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 DNA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네. DNA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벡터가 필요한데 그게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백신이긴 합니다. 근데 이 플랫폼 자체가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 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전성에 대해서 완전히 검증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너무 희망을 가지면 안 되겠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면 모더나에 비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훨씬 더 그러니까 임상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냈고요. 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임상 시험을 할 어떤 치료제든 백신이든 간에 1상, 2상, 3상을 거치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1상, 2상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1상 이상에서 요구되는 인원을 굉장히 큰 범위 내로 해서 시험을 했고 성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안전성 문제가 네. 있더라도 아마도 영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임상 2단계에서 유사한 효능을 보이게 되면 네, 아마 허가할 것 알겠습니다. 같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빠른 어떤 후보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것조차도 연내에는 상용화되기는 상당히 좀 네.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네. 받더라도 네, 교수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지고요. 일반 국민들한테 보급되려면 이게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연내보다는 내년 초나 요때 네. 알겠습니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대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